미주 한인들의 정치 이야기, 미쿡 정치 농장. 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미쿡 정치농장입니다. 한 주간도 잘 보내셨는지. 날씨가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한 주는 더웠다가 좀 추웠다 그러는데, 염사연 씨, 양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지난 주말 롱 위크엔드였잖아요. 저도 그냥 여자친구들끼리만 여기서 멀지 않은 바다가 보고 싶어서 아틀란티스리를 갔거든요. 거기가 카지노로 유명하지만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볼 수 있는 것도 많이 있고 호텔도 비싸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번에 갔는데 각 주에서 특히 메릴랜드하고 버지니아, 이미 뉴욕은 그전부터 되게 유명한 카지노가 있었고 새로 이렇게 버지니아랑 메릴랜드 다 많이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오고 그러면서 팬데믹이 이렇게 되면서 그 팬데믹 있고 나서 얼마 있다가 제가 갔을 때는 진짜 그 죽은 도시 같은 느낌이었었어요. 근데 요번에 가보니까 도시가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일단은 그 시저스 그 카지노에서 그 아틀란틱 시리의 트로피카나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오래됐고. 근데 그것도 이미 샀고, 또 마찬가지 헤라스라는 호텔 카지노가 있었는데 저는 거기서 묵었어요. 근데 특별히 세일을 해서 일부러 거기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다 같이 이렇게 세 명 친구 같이 갔는데 뭐 100불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뭐 엄청 싸잖아요. 그래서 갔는데 거기도 시저스로 합병이 되면서 이제 아무래도 리노베이션도 많이 하고 그런가 하면 그 안에 이렇게 수영장이 있는데 이게 진짜 패밀리를 위한 리조트가 되는 것 같고요. 새로 생긴 호텔이 있어요. 오션이라고 이제 쇼핑몰처럼 돼 있고 그 인사이드 골프장도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깨끗하고 바다가 바로 보이고 그래서 되게 좋아서 다음번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한번 가봐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도박장 관광은 뭐니 뭐니 해도 돈 따서 집에 오는 거죠. 네. 네, 도박도 좋은데 좀 가족들끼리 보내는 시간 있으면 또 유익하지 않을까. 도박은 좀 혼자 하는 거잖아요. 보통 골프도 하면 좋긴 하겠는데 아무튼 가족들이랑 좀 시간도 많이 보내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요 지금 의사들이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의사들을 증원해야 된다. 한 2,000명 증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의사들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2,000명을 증원을 하면 그 월급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민영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유심히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2,000명을 증원하는 건요, 현실적으로 2,000명이 증원되는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 교수, 시설, 이런 것들이 준비가 하나도 안 됐고 논의도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총선용으로 좀 아니면 이렇게 문제를 일으켜서 소란을 일으켜서 정리하면서 뭔가 리더십을 보여주겠다 이런 거든 아니면 국민들 이렇게 지방에 있는 많은 국민들한테 좀 표를 받기 위해서든 뭔가 이런 꼼수가 있다고 느껴지지 순수하다고 느껴지진 않아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의사가 느는 건 국민들한테 좋은 일이니까 한번 어떤 식으로든 어떻게 잘 되기를 한번 기대를 해봐요. 물건이 있어도 그릇이 있어야 그걸 담을 수 있는데 그 그릇이 준비가 덜 됐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지난주인가요? 저희가 조국 전 장관의 창당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조국 전 장관 신당의 지지율이 약 13.7%인가 이렇게 높게 나와가지고 세간에 그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목을 많이 받는 만큼 이 조국 전 장관의 신당에 관한 문제, 소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염사연 씨? 일단 그 중도층이나 보수층에서 제일 먼저 제기하는 거는 일단 조국 장관이 비록
그 모리시계 수사를 받긴 받았지만 그래도 뭐 자녀들의 입학에 있어서 부정이 있고 그것이 실형을 받았지 않았느냐. 이게 법무장관인데 그런 실형을 받고 했을 때 과연 정치인으로 나가도 되는 거냐. 이런 점을 계속 공격을 하고 있어요. 혹시 양희님은 이거에 대해서 반박할 논리가 있나요? 그럼요. 저는 그 얘기 듣자마자 막 혈압 올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지켜봤잖아요. 만약에라도 그런 논리로 한다면 그동안 정치적인 정치 수사들, 예를 들어 한명숙 총리도 그렇고 예전에 뭐 제일동포 그 간첩 조작 사건, 그리고 강기훈 유서 사건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검찰에 의해서 아니면 국정원에 의해서 정부에 의해서 조작되고 날조되고 왜곡되고 그래서 억울하게 실제 실형을 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그것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다 법에서 결정한 거기 때문에 옳고 따라야 되나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만약이라도 조국 장관의 지금 제명을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제명을 제대로 안 봤어요. 이게 사모펀드를 시작해서 뭐 또 정치적으로 뭐 권력 남용 뭐 여러 가지로 했는데 결국은 하나도 기소조차 할 수 없어서 조민양 딸이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한 그 자원 그런 봉사 그런 시간이 실제 기록한 거랑 다르다고 그러면서 이 조민양이 뭐 한영외고를 나왔다고 하는데 그 학교까지 다 압수수색을 하고 그런 진짜 비열한 짓을 이 검찰이 했단 말이에요. 만약이라도 비난을 하려면 똑같이 모든 잣대를 법은 공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딸한테 똑같이 해야지. 지금 한동훈 딸은 특히나 우리 미국에 많은 우리 미국에 있는 엄마들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 딸이 고등학교 때 뭐 이미 그 논문에 대해서 들어보셨겠지만 그 케냐 출신 그 케냐 작가가 자기가 대리 논문 작성했다고 고백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그 논문이 국제전자학술 잡지에 기고가 돼서 이미 이거 완전히 퍼블리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아뷰스하게 확실하게 이게 그 범죄 사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아예 기소조차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게 이 사람은 잘못이고 아니고 그러면 안 되죠. 자, 저는 그건 네. 아니라고 봐요. 그래요. 예, 양희님의 킥킥 있는 설명 듣고 너구리님은 어떻게 감동 감화가 옵니까? 저는 뭐 이거는 굉장히 간단명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 조국 전 장관이 좀 양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모펀드 관련해서 야 이거는 권력형 비리다. 이렇게 해서 한동훈과 윤석열이 짜고서 야 이거 잡아 넣어야 된다. 해서 수사를 시작했는데 이거 다 무죄 판결 나고 이제 뭐 할 게 없으니까 굉장히 떠들썩하게 했는데 이 딸과 부인까지 다 그냥 완전히 그 초정밀 수사를 해가지고 그냥 탈탈탈탈 털어버린 한 가정을 풍지박살낸 그런 사건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조국 전 장관은 이런 상황에서 이 정치판에 뛰어들지 않는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자, 두 번째 그 중도 또는 보수층에서 공격하는 포인트는 조국 전 장관 뭐 사람 좋고 다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기를 얻지만 강남의 부유층 아니냐. 예, 어려운 서민들의 삶과는 약간 동떨어져 있는 거 아니냐. 쉽게 얘기해서 조민양의 그런 억울함도 있지만 일반 중도층이 볼 때는 그 모든 것이 억울함도 많이 있지만 와, 교수 집안의 자녀들은 저렇게 부모가 막 그 학생의 진로를 위해 가지고 엄청난 도움을 주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좀 박탈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조국 장관이 그렇게 불편부당하게 수사를 받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 사람들이 뭐 저 사람은 부자고 부잣집이고 뭐 있는 집이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냉정하게 바라보는 그런 면도 있어요. 자, 과연 조국 전 장관은 강남 좌파 이 부유층 집안인데
과연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양희님부터. 네, 그런 논리로 따지면요, 우리 대한민국의 중산층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간 상류층이라는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어떻게 무시했고,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무시했는지, 그거 다 기억나시죠? 노무현 대통령 대학도 안 나왔으면서, 사법고시로 변호사 하다가 그렇게 됐다고 얼마나 무시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 뭘 어떻게 감히 우리의 리더가 될 수 있냐라고 생각한 사람들 너무 많았고요.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가난하고 그런 사람이 진짜 개천에서 용이 났지만 그래서 그런 사람이 무슨 정치를 해라고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돼야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윤석열 저기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 조국 네, 교수님보다도 더한 그런 집안에서 자랐잖아요. 그렇지만 조국 장관님을 보면은 굉장히 학자로서 그 반듯하게 그 집안도 그렇고 제대로 교육받고 다만 남들보다 좀 더 풍요로운 집안에서 자랐지만 거기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잘못을 보고 비판할 줄 알고 이미 대학 때부터 그렇게 정권 비판을 해서 감옥에 잡혀 들어가는 그런 경험도 하신 분이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고 그 피해를 감수하고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분의 그 순수함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본인이 더 여유롭고 자랐기 때문에 돈에 대한 어떤 강박관념이라든가 욕심을 부리지 않고 정말 무엇이 옳은지 본인이 공부하고 배운 그 법을 토대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그분의 능력과 지식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네. 자, 그러면 양희님의 얘기를 듣고도 아직, 그래도 그렇지, 점점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너구리님이 마지막 한 방을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이제 착한 사람입니다. 이제 과거에 나쁜 짓을 많이 했지만 착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의 진정성을 우리가 다 100% 어떻게든 판단할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강남 좌파던 강남 우파던 이 사람의 진정성을 100% 내가 이런 그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너구리님은 혹시 집안이 어떤 출신이에요? 천민 출신이에요? 저는 아니면 노비 출신이에요? 아니면 부유층 출신이에요? 어 저는 저는 어마무시한 부유층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했거든요. 어, 근데 어이구. 제가 자라고 보니까 이제 제가 그 굉장히 못 사는 지역에서 잘 살던 아, 그러니까 이게 네. 부에 대한 기준도 상대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좀 못 사는 동네에서 아주 평범하게 자랐지만 부모님한테 충분히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들은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아요. 뭐 재벌 집의 2세나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게 더 바람직한 나라 그렇게 될 수 있다면 더 바람직한 나라가 된다고 생각해요. 네. 자, 세 번째 사람들이 자꾸 덜먹이는 것은 조국 신당 아무래도 지지층이 민주당과 겹치는 게 아니냐. 물론 조국 전 장관은 민주당과 경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과연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떤 우려는 없는지 양현님부터. 네, 일단 전제 조건을 그러니까 그 왜 정치를 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은 원래가 학자셨고 교수로 계속 살기를 원하셨던 분이에요. 그런 그분이 원하는 삶을 이 나라가 뺏었어요. 그 윤석열과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다시는 돌아갈 수 없게끔 그 다리를 한마디로 불살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수로 지금 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일까? 그래서 지금 그동안 법을 공부했고 또 그 민정수석으로 또 법무장관으로 그런 모든 경험을 통해서 더 뭔가 대한민국에 좀 도움이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 조금 더 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지금 끊임없이 얘기를 했고, 민주당에서 먼저 손을 내밀지 않았어요. 그것도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그 대적되는 지점에서 있지 않겠다. 또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최근에 들었던 얘기고,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민주당은 이미 너무 거대한 당이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국회에도 가장 많은 의석수를 갖고 있고, 그래서 중도층을 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명히 진보적으로 더 왼쪽으로 가는 게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에 대해서 저도 이해를 해요. 그래서 저도 속이 많이 답답하고, 왜 저 정도밖에 못하지? 아니, 이재명 대표 원래 더 개혁적이고 좀 더 이렇게, 더 강하게 할 수 있는데 왜 저거밖에 못하지라고 생각하면서 답답한 적이 너무 많은데, 그게 바로 민주당이 갖고 있는 한계고, 그 한계점을 그 조국 교수는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더 왼쪽으로 가서, 정의당보다도 더 왼쪽으로 가고, 당연히 민주당보다 더 왼쪽에서 정의당을 대신하는, 지금 정의당이 역할 제대로 못하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심상정 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거기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정의가 없는 정의당이 됐다고. 더 이상 야당으로서요, 그런 행동 하나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조국 신당이 그 민주당에서 부족한 점을 더 많이 채워주고, 정의당이라든가 그런 개혁적인 진보 정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을 확보를 하지, 이 덕분에 민주당이 더 왼쪽으로 갈 필요가 없고, 그래서 중도층을 포기할 필요가 없게끔 해주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윈윈으로 갈 수 있다라고 기대가 돼요. 자, 조국 장관 및 그가 추진하는 신당 관련한 세 가지 의문점들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야기 잘 나눴습니다. 얼마 전에 그 우리나라에서 이준석과 이낙연과 이준석 이제 분당이 됐어요. 뭐 신당 합친 지 열흘인가 한 2주 된 것 같은데, 갑자기 분당도 되고 합당도 하고, 제가 지난 초겨울부터 진짜 총선이 다가오면서 화합과 분열, 새로운 것들이 태어나는 이런 계절이 아닌가, 겨울에 맞지 않게,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총선이 다가오면 올수록 좀 그런 경향들이 좀 또렷해지고 이제 좀 더 안착이 되어가는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돗자리를 한번 깔아보는, 이번 다가오는 총선은 어느 당에서 몇 표나 얻을까, 이런 한번 예측 한번 해볼까요? 돗자리 하면 뭐니 뭐니 해도 너구리죠. 자, 너구리부터 먼저 돗자리에서 한번 놀아보세요. 총 300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한 150석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정치계 그 국민들의 정서상 윤석열을 반대를 하면, 지금 야당은 다 윤석열 반대 잘못하고 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다 이렇게 질타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뭐 가방부터 지난 순방까지 부산 엑스포 유치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윤석열을 욕하면 다 지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도 보면 윤석열의 지지도가 긍정평가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또 초반 빼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열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하기를 지역구 의원은 한 3, 40명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비례대표가 한 15명에서 20명 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 5, 60석, 제가 항상 좀 국민의힘을 좀 안 좋게 보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조금 플러스해서 한 5, 60석 되지 않을까. 나머지는 뭐 야당이 민주당과 뭐 민주개혁 신당과 민주당은 되지 않을까. 몇 석 음? 정도 가져갈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별로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얼마 국민의힘이당이, 갖느냐, 그것에 대한 그게 돗자리네요. 중요하지. 예, 아, 네. 거기만 좀 덜 가져도 나라의 발전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그러면 너구리 놀다 간 자리에 고양이가 들어와서 짧게 한번, 네. 고양이님은 어떻게, 저는, 저도 물론 지금 여론적으로는 너무 안 좋지만, 아직도 무조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30%가 있어요. 그렇다면 300석에 30%, 90석은 나올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 지금은
조금 일러요. 이런 돗자리에서 놀기에. 왜 너구리하고 고양이가 이렇게 깡충깡충 노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이릅니다. 왜냐하면 전 이렇게 생각해요. 이 선거 직전에 이런 정치의 흐름은 살아 움직인다. 정치는 살아 움직인다. 그래서 불과 몇 주, 몇 달 전만 해도 김건희 명품백, 윤석열의 무능, 이것 때문에 국힘이 한참 떨어졌었잖아요. 근데 이 선거판을 보면 항상 그런 것이 요동쳐요. 그게 영원히 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내가 얘기했듯이 이준석, 이낙연 그 두 부분이 합친 거에 때문에 아주 의미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래요.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 보수 중에서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 죽어도 현직 대통령이 있는 당을 지지하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양희님이 얘기한 대로 30%. 그런 사람은 옛날부터 끝까지 그렇게 생각해요. 아유, 대통령이 있는, 왕이 있는 궁궐을 향해서 무조건 충성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럼 죽었다 깨나도. 그 다음에 지금은 보수층에서 이제 하도 그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는 게 많으니까 비판적인 보수층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이준석, 뭐 김영남 이쪽으로 이제 오면 되잖아요. 그러면 구도가 됐죠. 보수면서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 보수면서 대통령을 비판하고 신당을 바라는 사람들 이렇게 있어요. 그럼 민주계 쪽에서도 민주계면서도 지금의 제1당인 민주당을 응원하는 사람, 그 다음에 민주당이 지금 약간 비민주적으로 가고 너무 이재명 개인 위주로 간다 해서 그걸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새로운 민주당이 나와야 된다고 하는 또 그런 비판적인 민주 세력이 있죠. 그러면 딱 좋아요. 물론 정의당이나 조국신당도 이제 그거는 이제 정확히 가를 수는 없지만 범민주계로서 이제 비판 세력도 있고 민주당에 또 새로운 걸 추구하는 세력도 있겠죠. 이렇게 딱 사자 구도로 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사자 구도로 가면 명확한데 그때 이낙연과 이준석이 합쳐지는 바람에 의미가 하나도 없어졌는데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정치농장 할 때 이거 아주 이상하게 됐다고 이렇게 되면 의미가 없다고. 그런데 다행인가 불행인가 잘 나눠졌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나눠져야 선거를 했을 때 국민의 뜻을 읽을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역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았어. 아니야, 역시 이재명 대표 문제가 있어서 그 비판 세력이 많구나. 또 윤석열 대통령 뭐 지금 당하는 게 억울해 막 그래서 표가 그렇게 나갈 수도 있고 윤석열 김건희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이준석이 표를 더 받으면 역시 보수계 내에서도 개혁이 필요하구나. 뭐 이런 거를 읽을 수가 있잖아요. 선거에. 근데 그것이 잡탕이 돼버리면은 선거 그냥 누가 국회의원 됐고 누가 안 됐고만 알지 별로 이 정치적으로 우리나라의 방향이 어떻게 가는 거는 잘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구도가 참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까지 아직 이르지만 너구리님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보수적으로 봐요. 그래서 꽤 많이 국힘당이 가져갈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하는 것이 그다지 지금 희망적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점점 가면 갈수록 민주당 쪽에 그 잡음이나 이런 것이 더 커질 것 같고 표가 분산될 우려가 굉장히 많아서 의외로 한 달 전만 해도 국힘은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폭삭 망할 것 같았는데 지금 보면은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뭐 그다지 뚜렷하게 민주당의 압승, 이재명 대표의 승리, 윤 대통령의 승리 이런 것이 안 보일 것 같아요. 다 유야무야 될 것 같아요. 결과로. 그렇게 지금 점을 쳐봅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내놓은 이 예상치를 토대로 누가 맞는지 4월 이후에 한번 이건 내가 잘 맞았습니다. 이거 내가 근사치입니다. 뭐 이런 얘기 좀 그럼 누가 신용이 생기겠네요. 누군가는. 제가 아무튼 저 이런 사람입니다. 얘기해도 돼요? 예, 한번 하십시오. 예, 이런 사례 말이가 제가 이런 염소입니다. 예, 한 달 전에 먹살 경제에서 우리 텍스 리폰 언제 올 것이냐 이거 얘기를 해줬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에 대해서 관심 없는 분도 많지만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텍스 환급금이 언제부터 지급될 것인가. 근데 그때 얘기했죠. 1월 31일까지 W2를 받아서 신청을 하면 올해는 IRS에서 지연되거나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21일 만에 그 환급금을 지불한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1월 31일부터 21일 지난 날이 언제입니까? 2월 21일이죠. 예, 어제부터 정확하게 사람들이 세금 환급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런 염소예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한번 기대를 한번 아, 근데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수 아저씨 정확하게 몇 석이라고는 얘기 안 했어요. 안 했죠. 왜냐면 지금은 그런 거 얘기해봤자 그거는 그냥 미신이에요, 미신. 그래도 왜냐면 아니, 50일 얘기는 해야지. 그런데 전체 큰 구도를 말씀드렸잖아요. 전체 큰 구도를 볼 때는 어디 하나 약진했다, 뭐 어디 하나가 폭망했다, 이런 일은 안 벌어질 거라 이거예요. 그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명석한 이 의견입니까? 예.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이신데, 요즘 말한 저희는 뭐가 됩니까? 그러게요. 그러고 그리고 옛날 브렉시트 맞췄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힐러리 이길 거라는 거 맞췄고, 이재명이 윤석열한테 질 수도 있다. 그것도 다 맞췄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다 팟캐스트에 기록에 남아있어요. 다 실제 알겠습니다. 일이 일어나기 한 주 전, 2주 전에 다 얘기했고, 그런 거 다 맞았어요. 그리고 하여튼 이런 염소입니다. 제가 보아도. 판단은 우리 애청자분들이 잘 명석하게 해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제 뭐 총선이 오고 있는데요. 점점 더 다가오면 올수록 그 어떤 열기랄까요? 이런 것들이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애청자분들도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이 정치라는 것이 우리 민생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당이나 뭐 이런 것들도 좋지만, 보는 것도 좋지만, 기왕이면 사람 보고 뽑는 그런 이번 총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 소식도 잠깐 들어보고 넘어가죠. 네, 이 진행자 너구리님이 또 미국 소식을 무시하려고 해서 거의 못할 뻔했는데 간신히 제가 자, 오늘 영어 공부는 해야지. 왜 자꾸 영어 공부 안 하고 가려고 그래? 자, 예. 오늘의 단어입니다. informant, informant인데 이게 인토네이션이 중요해요. 어디 강세가 있냐? informant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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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너구리님이 지금까지 발음을 시켜보면 항상 뒤를 높이더라고. informant. 맞아요. 이거는 공부하기 싫은 학생들이 보통 그러거든요. 왜 제가 이래? 말이에요. 이러면서. 오늘 너구리님 제대로 한번 했어요. 폼에 들어있습니다. informant. 그렇습니까? 제가 또 너무 뒤에다가 액센트를 넣는다 그래가지고 또 앞에 인에다가 또 넣으려고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informant. 예, 아유, 역시 잘해요. 그전에도 잘했어요. 자, 회초리를 들면 됩니다. 자, 양이님, 우리 범생이 양이님 발음. 네, informant. 예, 좋습니다. 여전히. 하여튼, 우리 미주 동포들 중에서 영어 제일 잘하는 사람 2명 모아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영어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뭐, 뜻은 너무 쉽죠. inform, 정보를 주는 사람. 그러니까, 정보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원.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원, 근원 할 때 원. 이게 정보가 나오는 곳이죠. 그러니까, FBI나 이런 데서 사람을 심잖아요. 여기저기에. 바로 그 정보원들이에요. 자, 헌터 바이든이 그때, 조 바이든 부통령 당시에 우크라이나의 어떤 정유회사에 이사로 있으면서 현금 5만 불도 받고, 부정을 저질렀다.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현재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문제 때문에 탄핵까지도 갔지 않습니까? 생각나시죠? 네. 네네네. 그래서 헌터 바이든이 의회 가가지고 청문회에서도 질문도 받고 대답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 헌터 바이든 물론 사람들 대부분의 의견이 그래요. 저 자식 저거 조금 그렇게 좋지 않아. 사람들이 볼 때 행동이 바르고 이러지 않아요. 왜냐면 어쩌면 잘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가 옛날에 교통사고로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예? 조 바이든의 원래 첫 부인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런 어려움도 있고 또 보 바이든 그 형제는 또 군에 가서 또 일찍 죽고 메릴랜드 델라웨어 주 법무장관 하던 여러 가지 가족의 비극이 많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마약도 하고 총 꺼내가지고 어떻게 이런 데도 올리기도 하고 좀 행동이 하여튼 방정하지는 않아요, 이 사람이. 그렇긴 하지만 이 조 바이든 부통령 시절에 그 특권을 이용해서 자기가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 이거는 심각한 범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공화계 의원들로부터 제기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엊그저께 밝혀진 바로는 이 알렉산더 스미르노프라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사실은.
이게 미국 FBI의 정보원이에요. 인포먼트예요. 아, 스파이가 아니고. 예, 헌터 바이든이 이렇게 정유회사로부터 돈 받고 했다는 그 말을 사실은 알렉산더 스미르노프가 그냥 만들어낸 거예요. 지어낸 거예요. 지어내가지고 FBI한테 주고, FBI는 그 문제를 공화기한테 주고 해서 지금 임피치먼트까지 갔는데, 이 알렉산더 스미르노프 이거 기소됐습니다. 그 거짓말죄로. 그러니까 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사실은. 굉장히 억울하죠. 봐봐요. 예. 정치적으로 예,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런데 얼마나 그럴듯해요, 얘기는. 굉장히 그럴듯하잖아요. 맞아. 그때 조 바이든이 부통령이었고, 아우, 걔가 뭐, 헌터 바이든이 뭐, 그 정유회사 이사인 건 맞아. 그러니까 분명히 돈 받았을 거야.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거짓말을 만들어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단어, informant. 예. 뭐, 의혹의 눈초리로 모든 것을 보긴 보되, 이렇게 없는 사실을 fabricate, 조작해가지고, 어떤 정치인을 궁지까지 몰아넣는 이런 일들을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의 단어 informant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인포먼트 꼭 기억해 주시면 그 미국 정치 뉴스 보실 때 좀 사전 안 뒤져와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총선이 지금 다가올수록 굉장히 우리나라의 열기도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뭐 누가 공천이 됐네 안 됐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그 공천에 대한 잡음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어디든 나가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천 서로 받겠다고 난리고, 뭐 국민의힘당 같은 경우는 뭐 서울 한 대여섯 군데하고 이제 부울경밖에 없기 때문에 그 외 지역은 이런 분위기 같은데, 아무튼 우리 애청자분들이 냉철한 가슴으로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누구에게 나의 힘을 빌려줄까 뭐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 고맙고요. 오늘 조국 장관의 어떤 문제점, 소문 뭐 이런 것들 이야기들 너무 알차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도 저희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